향후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적인 리더, 확정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하메드 빈 살만입니다. 추정된 재산이 2,8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재산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15조 원 정도 된대요. 빈 살만이 보기에는 아유, 저 가난한 애들을 어떡하면 좋아. 우리나라 재계 총수 1위부터 5등까지 일렬로 앉아가지고 만나려고 일정 조정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바이어예요. 우리 다음 미국 대통령 누가 될지 몰라요. 이번에 푸틴, 내년에 선거인데 누가 될지 몰라요. 시진핑 다음엔 누가 중국 수석 될지 모르겠죠. 그럼 한국 기업들이 어디 가야 돈을 벌겠어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하고요. 모처럼 다시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는 뭘 하나 해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G7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들의 우호 세력들을 전부 다 귀합을 했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인도 등 많은 나라를 불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어보자, 새로운 세상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일종의 큰 세레모니를 한번 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정작 전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은 철저히 배제됐고, 그 내용들 중에서도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논의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겠죠. 이러다가 중국은 모든 산업재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이 반도체를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수급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중국은 완전히 경제 발목이 잡히겠네 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찰나에 역으로 뒤통수를 쳐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미국 반도체 안 사? 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미국의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걸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마이크론의 제재를 가한 것은 일종의 제스처일 뿐이지, 실제 엄청나게 뭔가 서로 간에 우리 갈라서자, 이제 나도 안 사고 안 받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이크론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은 반도체 D램입니다. 근데 이 D램이라는 건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주력인 품목입니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주요 거점 지역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 공장이 있죠.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양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 중에서 15% 가까이 되는데, 그 15% 가까이 되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물량 중에서 9% 가까이가 중국 내에는 삼성전자 공장과 중국 내에는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사실 저는 기회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D램 분야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전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으로 제일 큰 시장인 중국 내에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장은 당연히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양쪽 중에 누군가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D램을 판매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느냐? 솔직히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제3세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재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로를 미국의 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홍콩에 있는 제3자 또는 베트남에 있는 또는 그 밖에 제3세계 국가가 마치 D램을 전량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사는 척하고 그 나라에서 그걸 다시 재수입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호재인 부분도 분명히 같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참 의아해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가 2차 전지인데, 그리고 산업 각종 물품들을 생산하는데도 배터리, 2차 전지가 핵심, 반도체와 똑같은 핵심 부품이 돼버렸는데, 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개를 다 잘 만드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깨에 힘 주고 목에 이렇게 뭐 힘 딱 주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되는데, 약간 우리가 왜 이렇게 저자세지? 나 요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패권 국가들이 제일 먼저 손 내밀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하고 협력 좀 합시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럼 우리 뭐 해줄 건데? 해도 되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이 될 만한 그런 섹터, 지역 같은 게 또 어디가 또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방송 채널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중동 특집으로 계속 다룬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중동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중동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만 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중동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탈석유를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환경이 중요하구나, 지구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전염병이 돌 수도 있구나, 이런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먹고 사는 그 중요한 원료인 원유,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일로 성큼성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먹고 살 것을 지금 마련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살 게 뭐가 있을까요? 중동 국가는요, 저도 100번은 아닙니다만 중동 국가 출장을 정말 많이 갔거든요. 100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겠죠? 그만큼 많이 간 곳인데 그 열사의 나라에서 사실 석유가 아니었다면 이렇다 할 어떤 산업의 토양은 사실은 없어요. 농사를 짓기도 적합하지가 않고 다른 자원도 많지도 않아요. 그나마 뭐 UAE 같은 경우는 두바이 앞바다에서 옛날에 진주 좀 캤다라든가 이런 거 몇 개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 아라비아 반도의 많은 석유를 가지고 부호가 됐던 국가들이 지금 뭘 하느냐? 서로 경쟁적으로 탈석유 시대가 본격화되면 아라비아 반도에 딱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어떤 하나? 중개무역을 수행할 도시이자 국가. 그 다음에 그 중개무역 하다 보면 선박이 망가졌을 때 선박을 고쳐야 돼요. 선박 수리업인데 선박 수리업은 항상 이 무역 항로 중간에 거점 도시나 국가에 있어요. 싱가포르이 그런 곳이고 지금은 두바이도 그 역할을 일부 합니다. 그럼 선박 수리업이나 중개무역이나 그 다음 중개무역을 지원해줄 금융업이나 이런 허브 역할을 해줄 아라비아 반도의 앵커 국가 딱 하나만 있으면 될 정도인데 그 국가가 내가 돼야겠다라는 그걸로 인해서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엄청 투자를 해요.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았던 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두바이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면서 모든 수식어를 갈아치웠죠. 전 세계 최고, 최대, 최초 이 수식어로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막 한복판에 가난한 어촌 마을을 전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산업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뒤늦게 카타르가 뛰어든 겁니다. 사실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 중에서요, 왕이 죽지 않고 왕위를 물려준 것은 이번에 카타르가 처음이에요. 아버지가 나이가 70이 넘어갔는데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70이 넘다 보니 나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이지 못한데 우리 카타르가 석유 없어진 시대 뒤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두바이나 저 사우디나 저 쿠웨이트보다 우리가 팔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내가 일찍기양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 테니 젊은 네가 뭐래도 해봐라 하고 물려줘 버린 거예요. 그런 카타르는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하고 이 중동에는 카타르라는 또 다른 엄청난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 월드컵을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야, 카타르도 아라비아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기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엄청 화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누구냐면 전 세계 실질적으로 1등 부자 모하메드 빈 살만입니다. 이 빈 살만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계들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재산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부자의 전형 그러면 만수로 얘기하잖아요. 가끔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도 막 희화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기도 한데 저 맨체스터 시티 구단 갔어요.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게 세상에 그 구단 구장까지 가는데 무빙워크로 가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정말 작심했구나 생각이 든 거죠. 바로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만수르보다 일단 10배 이상 부자예요. 최소. 그래서 10만수르가 이분의 별명 아닌 별명이에요. 추정된 재산이 2,8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누굽니까?
통상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꼽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한 15조 원 정도 된대요. 10만 수루가 보기에는 빈살만이 보기에는 아유 저 가난한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 거의 이 수준이에요. 대기업 총수라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진짜 분초 단위로 잘라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일정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빈살만이 이렇게 불러서 다 같이 와봐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재계 총수 1위부터 거의 5등까지 일렬로 앉아가지고 만나려고 일정 조정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바이어예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향후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적인 리더, 확정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빈살만입니다. 자, 우리 다음 미국 대통령 누가 될지 몰라요. 이번에 푸틴 내년에 선거인데 누가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시진핑 다음에 누가 중국 수석 될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 빈살만은요. 이제 30대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으로 한때 1등이었던 아람코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였고요. 이 아람코는 물론 시가총액이라는 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지금만 하더라도 애플, 구글, MS에 이어서 시가총액 무려 4위에 해당됩니다. 이 아람코가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에 추가적으로 또 상장되면 아마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더 크게 인정받아서 실질적으로 아람코가 전 세계 1등 시가총액 기업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부펀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거든요. 운용 자산만 6천억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에요. 800조 원이 되나요? 와, 이 정도 되는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50년 동안 가장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확정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축구 스타들을 거의 아바타처럼 쓰잖아요. 아니면 뭐라고 하나? 액션 피겨 모으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전 세계 1등 축구 선수인 호날두도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가서 뛰고 있잖아요. 요즘 들리는 소문이 있다면 이 액션 피겨로 하나 더 모으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메시입니다. 야, 그럼 전 세계 1등, 2등 축구 선수가 사우디 리그에서 활동한다?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는데 메시를 영입하는데 주겠다는 돈을 보니까 5,800억 원입니다. 당장 가야죠.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탈석유 이후에 뭔가 빨리 먹을 걸 챙겨야 되기 위해서 두바이 저 앞으로 뛰어갔죠. 카타르 월드컵 유치해서 뛰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이 그럼 나는 상상을 뛰어넘는 투자를 하겠어.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한번 여기 우리 머니인사이드 와서 얘기 드린 네옴시티라든가 그리고 빈살만이 지금 화가 나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카타르 니네가 중동 최초의 월드컵을 유치했다는 타이틀을 가져가? 그럼 나는 중동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세상에 그 10살의 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오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재력을 가진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드러날 분위기 보이시죠?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사우디까지 서로 경쟁적으로 엄청난 시설 투자하고 엄청난 인프라 투자하고 엄청난 밸류체인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쏟아질 겁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이 어디 가야 돈을 벌겠어요? 중동이죠.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40 정책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석유가 없어진 뒤에도 아니면 석유의 영향력이 약해진 뒤에도 아라비아 반도 근처에서 거점으로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바로 비전 2030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3대 메가시티를 건립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교통의 요충지인 즉 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나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홍해 근처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홍해 근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따지면 역세권이에요. 우리가 역세권 근처에 건물을 지어야 그것도 임대도 잘 되고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해 근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비전 2030에 하나를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네옴시티입니다. 이 네옴시티는 그동안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한 도시를 하나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두바이는요,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도시가 됨과 동시에 뭐가 됐다? 관광하기 좋은 도시가 된 거예요.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고 묵을 때 편하고 즐길거리 많고 사실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 하이브랜드들이 일하고 싶은 비즈니스 공간이라는 건
관광지 같은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PD님이나 저나 서울이 아니라 만약에 회사를 어디 이전한다라고 하면 제일 회사 이전지를 적합하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데가 어디세요? 저는 제주도예요.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관광지나 많은 사람들이 휴가 때 가고 싶은 곳, 그곳에서 사실 계속 일하고 비즈니스 하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 그런 볼거리, 맛볼거리, 즐길거리를 두바이나 카타르에서 많이 만들었으니 나는 그 이상을 구축하겠다. 그게 바로 네옴시티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카티아 엔터테인먼트 시티라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여기라는 게 이제 중동 지역인데 엔지니어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원도 석유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뭔가 여기에는 원래 산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없어요. 그럼 기술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그럼 유일하게 여기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다? 가장 요즘 각광받고 점점 시장 규모가 커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뭐를 카타르에서 가장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냐 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하고 그 중에서 하나 스포츠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월드컵을 개최한 거예요. 그렇게 볼거리들을 만드는 대표적인 허브 도시를 카타르에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에서도 이렇게 카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라고 해서 아랍권, 전 세계에서 3대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랍 문화권의 모든 아랍 문화인들이 볼만한 컨텐츠는 사우디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 안에는 관광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사우디는 세계적인 성지 두 곳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볼 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거기에서도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자, 거기에 대규모 도시도 지어야 되죠. 대규모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영화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들도 와야 되죠. 그리고 관광도 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도 많고 거기서 필요한 물건과 물자도 많겠죠.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 게 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건설 토목은 건설 토목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요. 그 뭘 짓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도 보내줘야 되고 물류를 거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신도시 지을 때 어디 기반 조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큰 트럭들이나 외부에서 뭔가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류 루트를 먼저 깔아 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중동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열고 중동 지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고 맛보여주고 그리고 즐길 걸 많이 제공해주는 과정에서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 게 바로 물류 인프라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뭔가 도시나 이런 인프라를 조성할 때 그래서 물류 비용을 한 10% 정도로 잡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만한 흐름이 얼마 전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했었을 때 사실 상당히 많은 흐름을 미리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오너들이 총출동해서 빈살만과 뭔가 교류를 협력을 해보고자 어떻게 보면 눈도장 찍으러 간 거죠. 그때 한국에서 이런 많은 회사들이 사우디 사업에 관심이 많더라 이런 내용이 보도됨과 동시에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유력지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 가제트라든가 알 메디아라든가 알 자지라보다 더 유명한 알 아라비아 이런 곳에서 크게 보도된 회사 중에 하나가 CJ 대한통운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에서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커다란 인프라 조성 사업을 하고 전 세계 물류가 필요한 어떤 거점 지역이 중동이 된다면 거기에서 그 물류망을 누군가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J 대한통운이 반드시 거기서 해야 될 일들도 같이 있겠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중동 지역의 여러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알 메디나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이허브와 한국의 최대 물류 기업이 손을 잡고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또 중동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요. 아프리카의 이중 내륙 국가들은 본인들이 직접 뭔가 어디서 물건을 띄워올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한번 거점을 해서 거기서 다시 재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물류망을 갖게 된다는 건 아프리카 지역까지 사업이 커질 수 있다는 발판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사업들을 CJ 대한통운과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이허브 등이 중심이 돼서 추진할 수 있다는 걸 크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사실 MOU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 MOU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참석했던 MOU 당사자들은 사우디 민간 항공청 CEO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겁니다. 가장 주무부처의 핵심 담당자, 최종 의사결정자가 참관한 것이고요. 특히 이 두 사람은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었을 때 같이 왔던 핵심 측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OU의 의미가 더욱더 높은 것이죠. 이번에 대한통운이 사우디에서 이렇게 글로벌 물류 허브를 짓게 되면요, MOU를 통해서 9개국 근처의 국가들에게는 전부 다 배송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 MOU를 체결해서 그 배송망에 포함시킨 9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그 다음에 카타르, 요르단, 이런 국가들이 이번에 거점 사우디 물류센터에서 앞으로 배송을 해줄 수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9개국에 있는 국가들의 국민들을 모두 다 합치면 1억 6천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1억 6천만 명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엄청난 숫자인 거죠. 네, 사실 글로벌 물류센터가 꼭 중동을 떠나서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PD님은 직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해봤습니다. 저도 엄청 많이 합니다. 어떤 물건은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점점 더 하면 할수록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해외에서 물건을 산다는 건 그걸 내 집 앞까지 누가 가져다 줘야 되는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게 글로벌 물류 허브인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전통적인 이커머스나 전통적인 물류망이라는 걸 로컬, 즉 국내를 중심으로만 딜리버리가 될 수 있는 망만 가졌으면 됐는데, 이제는 점점 국제적인 규모로 물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라고 부르면서 줄여서 CBE라고 부르는데요. 이 CBE 시장이 지금 국제적으로 얼마까지 됐냐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에 육박할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초국경적인 물류 허브망을 갖춰야 되는데, 자, 사우디 지역이 특히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100번은 아닌 형태로 중동 지역을 많이 가는데, 사우디만 하더라도 리야드, 즉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 근처는 그래도 큰 쇼핑몰도 있고, 특히 킹덤타워 아직 완공 안 됐는데 킹덤타워 건립한다라고 하기 직전에 거기 갔었는데 큰 뭐 백화점에는 없는 물건 없이 잘 있어요. 물론 리야드 국제공항은 되게 허름합니다.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점도 별로 없고 공항의 게이트웨이도 작아요. 하지만 안에 가면 그 세계적인 부호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살려면 다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많은 물건들 대부분 사우디 내부에서 만든 물건이 아니겠죠. 왜? 사우디는 제조 거점 역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부 사람들이 그동안 쓰던 그 수많은 물건들을 전 세계 여기저기서 조달해줘야 되는데, 그런 니즈가 방금 말씀드렸던 CBE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신도시를 더 짓는다면 개인이 쓰는 물류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쓰는 물류까지 제공해줘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B2B, B2C 다양한 물품들을 그때그때 전달해 줄 수 있는 물류망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따라서 사우디가 지금 적극적으로 물류망을 먼저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을 필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도 필요합니다. 리야드 말고 사우디의 저 교외 지역을 가보잖아요. 사실 교외 지역을 가보면 치안도 사실 그렇게 안 좋은 동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사막에 진짜 몇 개의 집들만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럼 거기는 집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뭐 사오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민들이 살려면 철저히 점점 더 이커머스에 의존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사우디 정부를 비롯해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점점 더 IT를 우리가 더 추진해야 된다, IT 강국이 돼야 된다, 이런 미명 아래 인터넷 보급률은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 편의점은 없지만 내가 휴대폰으로 주문, 배달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배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역의 거점, 글로벌 물류 인프라 망이 필요한 시점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지금 배부른 물류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문구가 하나 있죠. 당일 배송. 아니 내가 지금 주문했는데 한두 시간 있다 안 갖다 준단 말이에요? 하면서 화를 내요. 그런데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당일 배송되는 품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땅덩어리가 크면 당일 배송이 쉽지 않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CBE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배송이잖아요. 그럼 훨씬 더 물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도 해외 직구합니다만 해외 직구하면요 한 2주에서 3주 걸려요. 그런데 이 CBE 글로벌 물류망을 가지고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주일 안에 아니면 2, 3일 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저 발주가 되면 본토에서 원래 그 물건을 만든 나라에서 그때부터 선적해서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인접한 어느 공간에 물류 허브 센터 창고를 만들어 놓고, 쉽게 해서 창고 같은 거에 미리 다 채워 놓는 거죠. 그리고 주문 왔네? 그러면 미리 놨던 걸 빼다 바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른 배송과 물류망의 어떤 신속성, 물류라는 게 신속과 정확,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도 물류망을 한국에서 저랑 같이 물류센터를 만들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땅끝 해남마을이나 울릉도에다 지으시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딱 주문했을 때 하다못해 트럭으로 끌고 가도 우리가 기름값 들잖아요.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도 정말 교통의 요충지이자 많은 배우지가 인접하게 있어서 주문하면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곳에 찾아줘야 되는데, 여전히 중동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앵커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CJ 대한통운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렇게 CBE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한 이유는, 그리고 CJ 대한통운 역시도 그런 거에 화답을 한 이유는 여기가 그런 거점 지역이 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참 사우디 출장 갔을 때는요, 공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공항이 커야지만 화물 여객기가 막 내리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물류망을 갖기 위해서 지금 국제공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킹 칼리드 국제공항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 국제 물류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많은 물동량을 우리가 커버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면적만 18,0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 1처리 물량이 무려 15,000 상자가 처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대규모로 조성이 된다라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물동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했었을 때 이거는 굉장한 물동량을 뒷받침할 수순으로 보여지고, 제가 보기엔 이게 1단계 공사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이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 글로벌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할 CJ 대한통운이 그의 얘기는 여기를 거점으로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송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온라인 쇼핑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 빈살만 왕세자가 등극하고 나서 사우디도 옛날의 분위기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사우디 처음 한참 출장 갔을 때는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제 카운터 파트너가 그 당시 노동부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회의를 막 하다가 미안한데 닥터봐, 나 잠깐 집에 갔다 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내가 쇼핑을 해야 되는데 아내를 태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우디는 여성이 직접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 못하고요. 여성은 정확히 말하면 5개 활동이 안 됩니다. 집 밖을 나가서 대중적인 어떤 공공장소로 가려면 반드시 아버지나 남편이나 오빠가 대동하고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은 집에 있는 아내들이었어요. 아내들을 데리고 대형 백화점에 갑니다. 그리고 아내들끼리 편하게 쇼핑 보도록 하고 자신은 다시 데리고 와야 되니, 그럴 때 중동의 백화점들은 남편들이 대기하는 대기 장소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들 나간다고 할 때 다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쇼핑 끝났어? 알았어? 하고 데리고 다시 픽업해주고 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쁘다
그럼 아내들한테 전화로 뭐라고 할까요? 야, 그냥 온라인 쇼핑해, 이거겠죠. 사실 이 종교적인 허들, 지금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사우디에서 운전도 할 수 있고요,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지방도 있고 그런 국가도 있어요. 그런 데서는 당연히 뭐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다른 문명권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온라인 쇼핑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빠른 배송이나 이런 물류망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지역도 일부 있다 보니까 좀 더 더딘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더디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최근 10년 동안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증가 속도가 최근 10년 평균 25%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온라인 쇼핑의 잠재적인 규모가 이런 종교적인 색채 때문에 더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일까요? 젊은 세대들이죠. 그런데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평균 연령의 40대 미만의 사람들의 구성 비율은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40세 미만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 다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이커머스를 더 빠르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뿐만 아니라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거기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봤더니 중동 지역에서 향후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매년 11.5%씩 성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가 사우디예요. 이 특이하죠. 왜 그러냐? 자, 다른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나라는 원주민들, 즉 원래 국민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숫자가 적은데 석유로 번 돈은 많으니 1인당 국민소득이 높겠죠. 하지만 사우디는 아라비아 반도에 아주 독특하게 인구가 많은 인구 대국입니다. 인구 숫자가 얼마냐 하면 3,6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3,600만 명이라는 인구는 중동 국가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출산율도 2.24명으로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군이 점점 늘어나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이 만약에 사우디와 이번에 글로벌 물류망에 대해서 완전히 선점을 하고 제대로 된 중동 지역의 거점 앵커 역할을 하게 된다면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류망이 확보됐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거기에 물건을 팔 수 있는 루트, 도로가 생겼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K 컨텐츠를 비롯해서 K 식품들 또는 K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물류망을 이용해서 중동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북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에게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CJ 대한통운을 많이 봤었을 때는 아마 택배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하지만 CJ 대한통운이 이렇게 사우디의 글로벌 물류 허브를 짓는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택배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에 제일 먼저 문호를 열고 있는 국내 회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